방송이나 뮤직비디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인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편집 환경, 영상 환경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은 약간 장비랑 관련된 거, 영상 제작 실무랑 관계된 거고요. 이 아래쪽은 그것과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거는 예제로 한 문구를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게 있으신지, 혹은 뭐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 있다가 질문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어 몇 개를 할 건데 이게 되게 막아보기 복잡한데요. 12년에 월간 웹이라는 잡지에서 마케팅용으로 만든 자료예요. 근데 12년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5년 지났는데 대부분 다 구현이 됐어요. 가령 뭐 이런 건 넘어가고 이쪽도 쭉 넘어가고, 여기서나 크라우드 소스 콘텐츠, 그래서 킥스타터나 텀블벅 같이 돈을 모금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물건을 만드는 건 익숙하게 됐죠.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 킥스타터가 2010년쯤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영화도 뭐였죠? 그거? 전두환 죽이는 강풀 만화? 26년?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돈 모아서 한 거고요. 그런 거는 이쪽에서는 이미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콘텐츠 쪽에서는 상황인식 광고.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거기에 맞춰서 맞춤 광고를 줬다면, 이제는 평소 사용 습관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령 오키나와 검색어를 많이 입력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오키나와 광고가 뜨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그 뒤에는 빅데이터가 있다는 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 데이터가 빅데이터 쪽인데, 과거에는 그냥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소한 정보들조차 다 나에게 맞춘 정보를 위한 소스가 되는 거죠. 가령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시계를 하루에 몇 번 보는지 이런 것도 센서가 기록이 다 돼서 업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조차 나를 위한 맞춤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다 보니까 좀 무서운 감이 있는데, 가볍게 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코드인데 신기하게 3D는 별로 안 뜨죠. 옛날부터 중장창 하고 TV 보급하고 극장에서도 안경 끼지만 실제 불편해서 안 하지만, 4D는 의외로 4DX 영화관 잘 되고 외국에서는 한국 기술이 좋다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도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고, 이따가도 쉬는 시간에 제가 찍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상현실은 좀 먼 얘기 같지만 증강현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눈앞에다가 어떤 다른 정보를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글 글래스나 이런 고글들을 써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고 불편해서 안 썼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 그 기능들이 내장되고, 특히 이번에 나온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바로 되는데, 있다가도 이거는 시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자체는 되게 거리는 있지만 그거를 360도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많이 보편화되고, 유튜브 가서 찍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미디에이트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들 여러 번 할 때 2번을 나가서 촬영을 하면서, 한 번은 360 카메라로 여러 명 팀이 움직여서 찍었고,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이런 고글 쓰고 여기다 폰 집어넣어서 볼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싸구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이나 패드로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상할 수 있게 이미 유튜브나 페이스북 지원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 번씩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장비 쓰니까 별건 없는데, 넷북은 죽었죠. 12년에는 한참 뜨었는데 이제는 너무 성능이 뒤떨어져서 죽었고, 이북 리더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끔 게임기인데 이 중에 키넥트는 좀 망했지만 오히려 이 기술, 카메라 기술 가지고 공돌이들이 되게 좋은 장비들을 만드는데, 센서로 그 카메라가 10몇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비싼 장비보다 이걸로도 충분히 안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오히려 대학원생이나 IT 쪽에서 많이 쓰는 장비가 있고, 요즘에는 뭐 닌텐도 첫 스위치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 안 하는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저는 게임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도 게임을 못 하는데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영화나 모든 서사 구조가 게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또 게임들은 영화의 기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트레일러 보면 반지의 제왕 부럽지 않은 스케일 나오고, 뭐
지금 오버워치 같은 거 애니메이션 단편 개봉하면 그 유튜브로 공개하면 와 저것만 모아서 개봉해도 나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데, 그래서 게임은 그냥 아니 뭐 나 게임 안 하는데라고 하기에는 이게 의외로 많이 밀접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북한이 수입을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세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게임기도 있어요. 그 CPU가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나 그런 장비로 개조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는 수입을 못해요. 그 CPU가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장비.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는 좀 잘 나가지만 지금 다시 약간 사생활 문제 때문에 주춤한 상태고, 커넥티드 카는 이제 다 연결된 스마트카 같은 건데 이거는 오히려 건너뛰고 자율주행차가 먼저 나가고, 스마트 TV는 많이 쓰시는 거 같고, TV 방식이나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너지, 저도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광고판이래요. 그러니까 광고판인데 그냥 디지털로 하는 광고판은 요즘에 극장마다 다 도배를 했는데 그런 류의 거를 넘어서 뭔가 반응이 있거나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건데, 그 중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올 초에 LG에서 발표한 것 중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유리창 같은 건데 여기 글씨가 뜨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TV는 불을 끄면 까맣지만 이런 거는 불을 끄면 투명해 보이니까 뭐 쇼 윈도에다가 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유리창에다 띄워서 정보를 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띄워주고 불을 끄면 그냥 유리창이 되고,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전자종이들 있잖아요. EVS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전자책에서만 봤는데, 이번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버스 전광판을 그걸로 했어요. 그거 장점은 뭐냐면 전기를 덜 먹는 거죠. 일반적인 LCD는 계속 돌리려면 뭐 200~300W 이상의 전기를 먹는데, 그거는 버스 시간표 몇 분 후에 온다는 거 한번 띄우고 몇 분 뒤까지는 전기를 전혀 안 쓰니까 훨씬 전기도 덜 먹고 보기도 눈에 필요하지 않고 좋은데, 한국은 그냥 너무 빨리 화려한 걸로만 넘어갔는데 외국은 차츰차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그너지도 그럴만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12년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음성인식 기술 아주 국가가 요즘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들 많이 나왔죠. 이런 거 기술 규격은 다 뭐 빅데이터도 복잡하고. 근데 이 중에 3D 프린팅은 아직까지도 보급됐다고는 못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고 어디든 맘만 보면 찾아가서 만져보고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곳곳에 팬랩이라고 해서 시설을 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자격증도 마련돼 있고, 대학교만 가도 흔하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이번에 유럽을 다녔더니 외국엔 도서관에 코너가 있어서 누구나 자기 USB 꽂으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꽂으면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액트에서 2년 전부터 미디어 센터에 3D 프린터를 놔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일종의 고객으로 유인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디어 센터들은 3D 프린터는 한 군데에 있는 것밖에 못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렉서블 휘는 디스플레이들 이것도 다 그냥 넘어가고요. 속도는 이렇게 메가비트선한테 지금은 기가비트 100메가 넘어서 1000메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YX, Y로는 죽었고, 뭐 옛날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플래시를 썼는데 이제는 플래시가 애플이 이제 큰 소리 치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 HTML5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 플랫폼 상관없이 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앱을 쓰지만 이제는 앱이 아니라 웹 앱이라고 해서 플랫폼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령 블랙베리라든가 또 뭐 있죠? 스마트폰 중에 죽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의 앱을 만들었으면 그 운영체제나 전화기가 단종되면 못 쓰는 앱이잖아요. 근데 웹 앱으로 HTML5 기반으로 만든 웹 앱의 경우는 어떤 플랫폼으로 봐도 상관없이 다 잘 보이니까 요즘에는 이걸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iOS냐 안드로이드냐 특정 플랫폼에 중속되면은 계속 거기 기술 규격에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웹 앱은 좀 사양이 낮긴 하지만 브라우저만 돌아가면 어디서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이라서 플래시보다도 더 쉽다고 해요. 그리고 완성도도 높아서 게임 같은 것도 앱 아닌 웹 상태, 브라우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인터넷 규격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스크린, 저도 2012년에 액트 처음 할 때부터 계속 했던 게 N스크린이라고 해서
스크린이 집에 예전엔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나마 요즘에 좀 스마트폰 정도 있다면 옛날에는 한 플랫폼에서 계속 영상이나 콘텐츠를 소비했는데 이제는 옮겨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는 걸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보는 거잖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저걸로 작업을 하다가 집에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한 2, 30분 이걸로 딴짓해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저걸로 자동으로 이어서 연동해서 보던 유튜브 같은 걸 틀어줘요. 그런 게 엔스크린 서비스인데 예전에 SK에서 호핑이라는 거 했었는데 좀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IPTV나 그런 걸 볼 때 TV로 보는 걸 스마트폰으로 혹은 스마트폰 전철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TV를 켜면 그게 자동으로 이어서 나오는 게 엔스크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쪽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SNS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넘어가고요. 이런 식의 게 12년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다 들어봤죠? 한국이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전 세계 IT 기술의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다들 처음 시연을 하는 게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말이 되는 게 필요도 없는데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 1000메가가 가니까 그걸로 고작 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기반이 깔려 있으니까 실험하기에 좋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 다 100만 원짜리 집에 있는 TV보다 비싼 걸 들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거 테스트하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멀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예전에는 이렇게 시간대로 흘러왔는데요. 다들 이 플랫폼에 목숨 걸고 있는데 최근에 유민 100주년 기념 포럼을 서울에서 했나보고 JTBC에서 이거를 영상 몇 개를 했어요. 언론의 미래나 매체,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JTBC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CNN 기자 강연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캡처해봤어요. 예전에는 CNN 하면 방송국이니까 텔레비전 나오는데 지상파로 나오고 케이블로 나오고 두 개뿐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홈페이지 가서 인터넷 브라우저, 컴퓨터로 근데 이제 추가돼서 앱으로도 보고 SNS로도 짧게 만들어서 올리고 메신저로도 쏴주고 그리고 각종 디지털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아마 케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CNN 메인 채널이 아닌 외국어 채널, 머니 채널 다양하게 채널이 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OOH라는 단어는 처음 봤지만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틀어주는 기내 영화, CNN 카페, 호텔 TV, 택시 안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그만 시계들에서도 그리고 음성 스피커들에서도 나오고 있고 VOD 서비스 애플 TV, 아마존, roku, 그리고 크롬캐스트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경로를 통해서 CNN이 방송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봤을 때 되게 놀라웠어요. VR도 있지만 예전에는 만들 때 그냥 TV로 상영될 것만 생각해서 만드는 걸로 끝났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특히 뉴스가 예전에는 2분, 3분 됐다면 이제 사람들이 2분, 3분짜리는 각 잡고 봐야 보지 지나가면서 안 보니까 그걸 더 30초, 1분으로 잘라야 되고 그래야 이런 쪽에서 많이 포부가 나르게 되니까 이제는 만드는 사람들이 호흡도 짧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종의 21세기 뉴미디어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나 영상이 22분인가 4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JTBC 가서 보시면 되고요. 매체,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받고 그리고 좀 더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는 직접 사이트에 찾아가서 눌러봤다면 즐겨찾기를 해서 내가 오늘은 여기 봐야지 꼭 눌러서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포털 첫 화면에 떠 있고 혹은 궁금할 경우에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사이트를 가지 않고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 약간 그 전이긴 한데 구독 형태로 갔죠. 팟캐스트 생각하시면 되죠. 팟캐스트는 제 구독해놓은 라디오 방송국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야 되는 서비스죠. 그처럼 그 전에는 신문 기사나 블로그 글 같은 걸 RSS 구독을 하면 알아서 내 메일로 날아왔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구독을 했는데 이것과 혹은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구독과 즐겨찾기의 차이는 나한테 맞춤으로 준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내가 관심 있는 기사를 굳이 눌렀어야 됐다면 이제는 이쪽을 통해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네가 이런 거 좋아하겠네? 30대 남자들이고 그동안 네가 여행 관련 거를 많이 클릭했으니까 너는 이런 걸 보겠다라고 그것만 떠주는 거죠. 떠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형태랑 완전히 달라졌고 그런데 이게 또 약간 특이하게 변하는 게
한국 사람들 혹은 IT를 잘 쓰는 사람들이면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옛날에 TV에 리모컨 누르는 수준으로 단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일일이 구독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언론사, 뭐 재밌는 영상 사이트를 구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 본 것 중에 재밌으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요. 근데 신기하게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몇몇 사람으로 집중된다는 거예요. 가령 강원도면 이회수 씨 트위터 유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예인이든 뭐 저명한 교수든 정치인이든 몇몇 뉴스나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되게 소수다.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불러서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데 과거에는 포털, 검색 사이트였다면 이제는 이런 몇몇 유력 인사 정도가 되는 거죠. 공인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PDF로 드리면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한번 눌러볼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적어도 이쪽은 뭐 저도 이런 자료 준비할 때 검색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뉴스가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주어진 대로 보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죠. 아직까지 꼬박꼬박 즐겨찾기로 들어가는 분 계세요? 저도 그래서 옛날 브라우저에 지금도 뉴스에 그 10몇 개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고 1년 지났는데 지워야 되는데 큐레이션은 그냥 미술관 큐레이터에 하는 역할이 이번에 무슨 전시회를 할까? 그러면 그 사람과 영입해서 좋은 것들을 일단 모셔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시물들을 배치할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 쪽으로 접목을 시킨 게 큐레이션인데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보가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내 관심사라고 무작정 구독을 누르다 보면 매일 함이 이렇게 꽉 차고 그걸 다 보지도 않고 놓치는 것도 많고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 나는 판단도 못하니까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뜰 거다라고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거창하고 전문적인 거 안 찾고 그냥 내가 클릭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이 알아서 보면 거기서 만족을 하고 끝이고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건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큐레이션이 가끔 많았는데 한순간에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직업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령 이 중에서 저도 썼던 게 이 플립보드라는 앱 아세요? 내가 구독해놓은 각종 SNS,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계정을 입력해놓고 내가 좋아요를 눌러보면 스크랩이 돼요. 그래서 플립보드 상태에서 보면 잡지를 넘겨보듯이 예쁘게 보기 때문에 나만의 잡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채널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출력한 주소만 있으면 내가 좋아요를 눌러서 재배치한 컨텐츠들을 그 주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잡지처럼 구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앱이라고 저도 한 2년 전만 해도 마을미디어 활동가들한테 거창하게 뭐 사이트 운영하지 말고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사들만 모은 하나의 잡지를 무료로 만듭니다라고 했는데 플립보드를 쓰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없고 이제는 아예 그조차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스크랩용으로는 많이 쓰는데 큐레이션 하는 것들은 거의 죽었고 그래서 언론사들도 이제 큐레이션 어떻게 배치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나온 게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같이 했는데 그것도 공정성 문제가 있어요. 큐레이션 서비스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뜰 거다라고 했지만 소멸되고 있다. 그다음에 OTT가 오해했잖아요. 저도 이거 OTT 왜? 오버 더 셋탑박스래요. 그래서 셋탑박스를 통해서 보는 건 다 OTT다. 그러면 셋탑박스는 뭐냐? 뭔가 기계를 통해서 컨텐츠를 쏴주는 거다. 그럼 옛날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주는 그 케이블 모뎀 같은 TV 그 중계기도 셋탑박스고 인터넷으로 오는 것도 셋탑박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이제 요즘엔 대세고 지상파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돈이 완전히 없든가 오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어떤 선으로 연결된 OTT를 통해서 보는데 회사가 많아요. 뭐 이렇게 훌루, 넷플릭스 다 들어보셨을 거고 한국도 있고 그리고 그걸 보는 기계들도 많죠. 이렇게 그럴싸한 기계들도 있고 요만한 거 USB랑 HDMI만 꽂으면 바로 나오는 장비는 무척 많은데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게만 해주면 되지 무슨 서비스를 보냐는 중요하지 않고 가격 정도는 따질지 몰라도 그래서
막 경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요. 특히 한국은 되게 이 장사를 못하는 게 뭐만 만들면 금방 망해요. 혹시 티빙 아세요? 네. 티빙 스틱이라고 팔아요. 5, 6만 원, 10만 원 안 되는 이런 식의 걸 HDMI 단자 하나 꽂으면 무선 인터넷으로 TV를 보고 계약되어 있는 이런 수많은 방송국들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뭐 한 반년 만에 계약이 바뀌어요. 지상파는 안 나온다. KBS는 안 나온다. 이래버리니까 믿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존에 SK TV, 뭐 TV 이런 원래 이런 것만 보지 굳이 이런 장비를 쓰려는 시도를 안 하죠. 그나마 요즘에는 TV 안에 스마트 TV 안에 이런 게 내장돼 있으니까 그냥 안 가리고 다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도 미국 시청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회사도 고르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도 적고 또 골랐을 경우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많이 되고 있죠. 좁혀지고 있는 게 넷플릭스 한국에도 들어와서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TV 그리고 로쿠가 요즘에 미국에서는 되게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는데 넷플릭스 가입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한 달에 얼마나 되세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한 달하고 누구 계정을 같이 하고 그러면 되게 실비 있는 되게 싸게 5,000원 수준 이하로 하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요. 3만 원. 그리고 스포츠 채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10달러는 같아요. 12달러는 같은데 뭔가 유료 영화 채널을 더 한다든가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 가격 패밀리 정도가 2, 3만 원 되지만 나머지는 더 안 비싼데 로쿠라든가 훌로 얘네들은 스포츠 하나, 권투나 익스트림 스포츠 채널 하나만 10만 원이 돼요. 이 사람들은 비싸서 뭘 볼까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그나마 싼 편인데 근데 넷플릭스가 뜬 이유가 있어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OTT는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컨텐츠 수는 아마존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영화, 드라마 아무리 다 따져도 아마존에 얼마 비할 게 못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는 이유는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구멍가게 갔는데 거기 상품이 망가지려고 그래봤자 내가 안 사는 거는 먼지 쌓이는 거 이만큼 있잖아. 그러니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만 10가지 갖다 놓으면 거기 가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굳이 재고를 많이 안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볼 것만 갖다 놓고 또 사람들이 안 본 거 같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좋아서 넷플릭스가 잘 되는 거지. 콘텐츠 양과 서비스 화질이 뭐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볼만할 것 같은 게 있고 봤더니 넷플릭스도 계속 봐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유사한 사례가 이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서비스. 우리나라는 뭐 멜론 또 뭐죠? 네이버 뮤직 그리고 지니 그런 정도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혹은 다운로드 서비스가 있는데 미국은 거의 이걸로 통일됐어요. 스포티파이 월 구독료가 있긴 한데 듣는 건 스트리밍 방식으로 계속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건 추천을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장르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만 들으면 지루하잖아. 그러면 내가 들었던 걸 바탕으로 너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한번 플레이리스트를 한 25개 띄워주면 듣다 보면 이것도 내 취향인데? 그러면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잖아요. 음악가를 알게 되고 그런 추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아주 똑똑해서 잘하고 있어서 넷플릭스랑 스포티파이가 뜨는 이유는 그런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 좋아서 하는 건데 스포티파이는 저도 써보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한국은 지역이었는데 VPN 가상 아이디 따가지고 일단 하면 고름에 한 번씩만 로그인을 해주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료 듣기로도 가볍게 듣는 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단순한 방송국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따지죠. 내가 볼 드라마, 스포츠가 나오냐 안 나오냐만 따지지. 그리고 뉴스도 많이 변하고 있죠. 기존의 뉴스는 잘 아실 거고 그게 스마트폰으로 초반에 들어온 것까지는 뭐 새로운 거다 했는데 어차피 보는 방식은 똑같았어요. 뉴스를 그냥 통으로 영상으로 보내는 것도 같고 신문 기사를 스크롤하면서 본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똑같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카드 뉴스가 대세가 된 거는 다 아시고 이걸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센터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사이트의 뉴스를 캡처한 건데 이렇게 내가 터치를 하든가 이 발을 조정하면 반응을 해서 여기 결과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뭐 물을 많이 준다 그러면 생물이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뉴스 기사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쪽은 이따가도 제가 뭐 스마트폰 연결을 시연을 해볼게요. AR 기능을 이용한 퍼치라는 인터넷 언론사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도 재밌는 게 챗봇, 채팅 형식으로 제공돼요. 저한테 아침마다 보내줘요. 아침에 하이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읽어볼래? 그러면 내가 예스나 노를 눌러요. 예스를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길게 나와요. 노 누르면 다른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스를 누를 때마다 이 사람 취향이 분석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많이 줄 거고요. 일단은 채팅 형식의 뉴스 전달이라는 것도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AR로 이렇게 궁중에 그냥 띄워서 내가 이렇게 폰을 돌려서 이렇게 주변을 돌면 이 인공위성을 들어 올라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로 막 이런 곡을 쓰고 뭔가 장갑 끼고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돌려볼 수 있게 되고, 과학 시간에만 할 것 같은 게 일상 뉴스를 볼 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령 뭐 미국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면 미사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돌려보면 더 실감날 거예요. 이런 식의 뉴스로 완전히 바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뉴스가 와 그래 잘 봤어 라고 수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직접 개입을 해서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뉴스를 보여주기도 하는 식의 게임화가 접목되고 있고요. 액트 기사 1년 더 전에 그것 중에 뭐냐면 다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다가 선택을 해서 이쪽 선택을 하면 그쪽을 향해 가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전에 인터랙티브 무비랑 비슷한데 다큐 게임이라고 그러는 그런 장르도 생겼을 정도로 외국에서는 시도가 다양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AR까지 하는 건 못 봤는데, 혹시 AR 써보신 분 계세요? 이케아 가신 분? 이케아 가면은 카탈로그 매년 나오는 거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케아 앱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케아 앱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잡지를 줘요. 자기네가 2018년에 주력으로 팔 물건들을 보내줘요, 회원들한테. 그러면 그 잡지를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를 그 이케아 앱으로 찍으면 내가 거기서 고른 소파 그런 가구들이 여기 자동으로 채워져요. 근데 그 기준점이 예전에 이 잡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했다면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이건 그냥 아무데나 터치하면 거기 기준으로 무채가 떠요. 이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케아에서만 하던 게 이제는 대중화됐다.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 시각화는 어떻게 하면 저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보여주느냐 고민한 게 인포그래픽인데 그것들을 반응까지 해서 이 중에서 여기 센터에서는 카드 뉴스 많이 받으시나요? 뉴스는 안 받으시나요? 미디에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세미나 같은 거 포럼 하면 발제자들의 말을 짧게 묶어가지고 사진하고 멘트에서 한 2장씩 묶어가지고 10장, 20장짜리 카드 뉴스를 페이스북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수업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만드는 거 많이 있을 정도로 이게 내년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한국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망 중립성은 더 이상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 케이블로 통하는 데이터는 다 똑같이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이에요. 어느 회사든 어떤 류의 영상이든 비싼 거든 재밌는 거든 재미없는 거든 차별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왜 너희가 트래픽 많이 소모해? 그러면 네가 돈 더 내. 혹은 얘는 나의 경쟁사야. 그러면 얘네한테는 인터넷망을 안 열어줘. 이게 망 중립성을 없애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면에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강제적으로 막냐 해서 오바마 때는 그나마 기업들이 이걸 막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아마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망을 갖고 있으면서 컨텐츠 제공을 하는 업체들은 자기의 컨텐츠 제공할 때는 무료로 열어주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이 자기네들은 데이터만 제공하면서 돈을 안 내는 애들한테는 이만큼 받으니까 이 회사들이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혹은 무료로 한다 그러면 속도를 낮춰주면 저화질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급행료를 내는 차선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해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생 언론사나 신생 IT 회사에서 앱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한다, 대기업에서 만드나 누구나 똑같이 다운받고 계속도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는 업체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걸 소비자 차원으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비싼 인터넷 용을 낼 수 없다.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와이파이나 그런 케이블만 쓴다 그러면 아주 느리죠. 해상도 뭐 480p 이런 영상 보고 살 수도 있고, 누구는 UHD 보고 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망 중립성은 그냥 뭐 별거 있어? 그냥 공공재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특히 인터넷이나 통신망은 거의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FTA라든가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차원에서 힘을 줄 경우에 적어도 요금이 오르든 차별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눌러보면 기사가 나오는데요. 뉴질랜드 요금제품 하나를 보고요. 별건 아니라 스마트폰의 부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음악 서비스를 듣고 싶으면 한 달 동안에 최대 10달러 또는 하루에 2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한 요금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서비스들한테 돈을 더 받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의 서비스 차별화는 얼마나 가능한 거죠. 또 너 이렇게 SNS 쓸래? 그러면 10달러 더 내. 아니 이걸 만약에 안 낸다? 그러면 나는 인터넷은 무제한인데 페이스북으로 접속하는 거는 차단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구 반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재밌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배틀폰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사이트인데 이 내용 자체보다는 저는 이 사이트가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특히 이런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의회에다가 편지 쓰는 걸 쉽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다 내 주소, 메일 주소만 쓰고 이름을 넣고 하면 바로 의회에다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무서운 건 맨 아래인데,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다 띄워놓고 이 중에 하나를 누르면 그 의원의 SNS 같은 걸로 바로 띄워줘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바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몇 단계를 거칠 거를 확 줄여주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그냥 기껏 댓글에 달았다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의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를 미국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화까지 누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렇게 뭐 반대하는 영상이나 그런 거 보면 유튜브 채널에 수십 개 영상 올라와 있어요. 유명 인사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교수들이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체계적으로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운동을 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기울여 주는 게 좋겠구나. 아무리 진심이 좋더라도 방법이 어려우면 소용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접근하는 법까지도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한번 보시면서 뭐 이거는 항의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라는 집, 우리나라도 뭐 촛불 집회 이런 지도는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나요? 저도 아직까지는 체감은 안 되고, 왜냐하면 옛날에 다 인터넷 비싸게 돈 주고 썼잖아요. 가입하면 최소 3만 원 할인을 받아야 싸지는데 지금 뭐 저는 9,900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속도 되게 느려요. 밤마다 유튜브 끊기고 싼 게 그런데 이미 느끼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구독자 수로 줄을 세운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비보라는 사이트 채널 아세요? 네. 저도 외국 가수들 뭐 에미넴 비보, 뭐 비욘세 비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독해서 알아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보세요. 지금 세다가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이라고 해서 10만까지는 알겠는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6억 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수니까 중복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한 달에 조회수가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400억 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보면은 메이커 스튜디오라든가,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이런 건 이제 일종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MCN이나 개인들 채널도 꽤 높은 게 많아요. 근데 예전에 방송국들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조회수나 시청자 수를 얻으려고 했다면 유튜브는 되게 쉽게 이 숫자를 얻어내고 있죠. 이거 바꿔봤어요. 한국 거예요. CJ는 워낙 뭐 자회사가 많으니까 합치면 엄청나긴 한데 그래도 미국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많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게 트레저 헌터도 일단 기업이 하는 MCN이고요. 아프리카 TV도 MCN으로 쳐야 되고, 나머지는 뭐 언론사들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거대 방송사나 거대 기획사만 할 수 있었던 걸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뭉친 MCN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안 나왔지만 무슨 시기였더라? 다이아TV라든가 CJ에서 하는 그런 MCN들은 대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좋고 뭉치면 이렇게 조회수 상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같고요. 혹시 여기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나요? 미디어센터 채널. 그리고 저도 뭐 따로 본 적 없고 미디어도 유튜브 채널은 없더라고요. 그냥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지 유튜브는 없었는데 작년에 촛불 집회 때 하면서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디어 랩이라고 MIT 미디어를 따라한 또 하나 유튜브 채널 개설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에요. 중국 인구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자가 1%만 돼도 한국 인구 거의 넘어오는 수준인데 당연히 유튜버들도 많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유튜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튜브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사이트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공부하려고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는 되게 적은 사람들만 있어요. 19,000명 회원, 37,000명 회원, 구독자 수가 그런데 이런 거 말고 100만 단위가 기본인 게 뜨거운 시간, 핫한 시간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컨텐츠도 되게 많은데 막 한국과 비슷한 거 많고 아직은 중국은 이제 한국을 좀 뒤따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노출 있는 거 많은데요. 신기한 거는 노출이 한 1, 2초 계속 되면 바로 차단이 돼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일이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좀 느리다면 여기는 그리고 사후 징계가 있다면 여기는 1초만 돼도 이렇게 여기 가슴골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차단 내려가서 한 10분 중단돼 얼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몇천 개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요. 제가 별풍선을 봤어요. 여기 100만 원 단위를 쏴줘요. 진짜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중국에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어디인가 아시는 분?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요. 혹은 뭐라고 부르죠?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뉴욕, LA, 도쿄, 상하이, 중국에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브라질, 유럽, 여기 해서 전 세계에 10몇 개 좀 안 되게 있어요. 미디어 센터예요.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회의할 공간 주고 촬영할 공간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로 방송할 수 있는 공간 부스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당연히 시설 장비는 제공해 주고요. 대신 여기 들어가려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등급 구독자 수로 치긴 하는데 어쨌든 뭐잘 나간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유튜버라는 잡지도 나오고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다행히 무료예요. 그냥 받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용은 다 영어지만 장르별로 뷰티 장르 뜨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기법 소개하고 그런 거니까 따라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참고할 만하죠. 그리고 이게 미국에 있는 MCN 자료인데 이게 2014년 거예요. 14년인데도 뭐 빌리언이 10억인가요? 그러면 사실 480억 뷰를 한다고 이런 건데 이 중에 잘 나가는 게 어썸니스 TV 거기 가면은 활동하는 1인 BJ가 10,000명이 넘어요. 저 이름 밑에 뭉쳐가지고 하는데 저거는 또 뭐냐면 디즈니에서 저걸 인수했어요. 워낙 잘 나가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기는 몇몇 BJ만 갖고 와도 될 건데 그냥 저 회사를 통째로 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채널하고 이어서 딴 사업들도 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BJ 같은 경우는 노래한다고 공연도 열어줘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얼굴 반반하고 막 끼 있고 웃긴 영상 찍는 사람들은 단독으로 주연을 한 극장 영화를 개봉해줘요. 물론 얼마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예인 이름 몰라도 유튜버 이름은 알 정도로 미국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니뎁 몰라요. 근데 1위 유튜버 하는 뭐 퓨디파이는 다 알고 열광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완전히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 쪽 BJ들인데요. 이 여기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구독자 수가 여기 팔로워가 2천만 명. 웨이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트위터 같은 거긴 한데요. 2천만 명한테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쭉 전파가 되고요. 100만 명이 그냥 넘어요. 방송을 하면 보는 사람들. 근데 뭐 하냐면 그냥 자기 일상을 웃기게 찍어서 올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밌는 시도를 했어요. 경매를 했어요. 무슨 경매냐? 광고 경매. 자기 방송에 광고를 넣으실 기업들을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설명을 해서 1위 입찰 받은 게 10몇 억인가 20몇 억짜리 광고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방송, 1인 방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뭐 100만 명 되는 거야 뭐 껌도 아니겠죠, 중국은. 우리는 철구? 네. 아니 제가 어제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철구인가? BJ 철구? 엄청 질 떨어지는 사람. 근데 11월 달에 그 별풍선이 8천만 원? 한 달에 8천만 원으로 보통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도대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아프리카 TV만이고 네. 그거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유튜브에서도 나오거든요. 광고 수익. 이거를 같이 연동이 되네요. 그래서 원래는 안 그러니까 막아놓기도 하고요. 둘 다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싸우고 대도서관 같은 경우가 네. 아프리카 TV에서 컸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넘어와서 아프리카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동시 생방송하지 말라고 나와서 그때 좀 유명 몇몇 BJ들이 싸우고 나왔어요. 네, 뭐 당연히 별풍선도 수익이고 거기에 붙는 광고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정도고 한국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미디어가 1인 BJ만이 아니라 기존의 언론도 바꿔놓고 있는 거죠. 이쪽 보세요. 기자가 요 사진용 삼각대 같은 데 스마트폰 하나 놓고 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뭐 화질 4K 지원되는 스마트폰도 많으니까 안 될 건 없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CNN 기자인데 북한 가서 연령식이랑 막 참석하고 찍었는데 정식 기사는 찍죠. CNN 기자니까 카메라 이런 걸로 찍는데 중간중간에 트위터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끊임없이 시청자들 붙잡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니까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계속 독자들, 시청자들과 연결돼 있고 이렇게 별 장비 없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전통적인 조명 치고 탱크도 이따만한 거를 쓰는 방송사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방송사는 이렇게 하는데 구독자 어느 쪽을 많이 보냐는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쪽에서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가?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JTBC에서 뉴스 보다가 이걸 보고 깜놀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일단 한번 써볼 텐데 스테빌라이저는 다 아시죠? 이렇게 흔들림 걸어다니면서 덜 흔들리게 찍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1인 미디어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 같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스모에다가 스마트폰 놓고 마이크를 별도로 하면 뉴스 잘 찍을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뉴스에 써요. 물론 이거는 원래 자유 취재하려고 스마트폰이니까 경계를 안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 이런 장비는 누구나 이제 30만 원이면 이게 스마트폰용 사고요. 제 거는 중국산 15만 원짜리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 흔들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기존 언론사에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비용도 적게 되고 사람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다. 저는 악세사리 좀 사야 돼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이 와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는 캠코더나 컴퓨터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예 스마트폰으로 찍고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교육을 최근 2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캠코더보다는 차라리 저는 악세사리를 많이 있으면 교육하기가 더 편하지 않아요? 그쵸, 이동하기도 쉽고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반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ASMR 영상을 찍겠대요. 마이크. ASMR이 뭔지 아시나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저도 올해 계속 공부하고 듣고 있는데 귀가 기분 좋아지는 소리들을 강조하는 영상들인데 그걸 찍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음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필요해요? 마이크 사면 돼. 마이크는 뭐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기존의 캠코더용 마이크는 20, 30만 원짜리보다 몇만 원짜리가 요즘엔 더 편하고 쓰기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얼마인지